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가요를 대표하고 있는 청산별곡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작품일 거예요. 고려가요 가운데서는 고려가요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작품인데 오늘 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선생님이 정과정을 설명하면서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우선 연이 나눠져 있는 분연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전에 공부했던 정과정은 향각의 여요였기 때문에 분연체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보게 될 청산별곡은 연이 나누어져 있는 분연체로 형식이 잡혀져 있고요. 후렴구 존재합니다. 이 후렴구도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의 기록 당시에 첨가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것들이죠. 운율은 기본적으로는 3음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3음보가 100%딱 맞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는 3음보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시대 평민들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게 고려가요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청산별곡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농사 좀 지어 보려고 하면 맨날 전쟁 터지고 사람 불러내고 또 뭐 해보려고 그러면 성 짓는다고 또 불러내고 먹고 살긴 되지게 힘들고 그랬던 사람들, 고려인들의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고려인들은 당연스럽게 이런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공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현실 도피처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의 이런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도피처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보이다가 결국은 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야기가 이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처음부터 이 글이 뭔가 좌절하는 이야기고 슬픈 내용이다, 애상적인 내용이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후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 따르면 후렴구는 후대에 첨가된 거죠.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글 전체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되게 힘들다, 징징거리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그 뒤에 후렴구가 이히 이런 거니까 전혀 어울리는 바가 없다고요. 그래서 왜 이게 어울리지 않은 후렴구가 들어갔을까라고 추측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의 기록 당시에 궁중잔치에서 흥을 돋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리듬감, 흥을 돋우기 위해서 기록 당시에 첨가됐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고요. 물론 이게 본 사람이 없죠. 그렇게 그때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후렴구가 후대에 첨가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고려인들은 원래부터 낙천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에도 항상 뭔가 즐겁고 흥겨운 후렴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슬픈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낙천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원래부터 창작될 당시부터 후렴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체로 전부 다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분연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죠. 사러리, 랐다, 1, 2, 3죠. 3음보입니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마찬가지로 3음보로 되어 있고요.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멀위, 다래는 모루, 다래 이런 건데 옛날에는 산에 가면 선생님 어릴 때에도 산에 가면 왕왕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1년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 뭐냐면 사러리 랐다 살고 싶구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에 살고 싶구나. 그럼 이 청산은 내가 여기를 떠나서 가고자 하는 곳이니까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시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가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모루랑 다래밖에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상향이면서 동시에 현실 도피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청산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이 설명했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하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해석을 이렇게 했잖아요.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면 하자의 기본 정서는 당연히 소망이겠지.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살아야 했을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자는 거기 살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살지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해석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정서가 바뀌잖아. 살아야 했을 것을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화자의 정서는 후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들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다양한 해석들을 전부 다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분의 해석을 보기처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살고 싶구나를 살아야 했을 것으로 바꾸게 된다면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모든 변화되는 다양한 해석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맥락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해석,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을 따르겠습니다.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현실 도피처 혹은 이상향으로 상징되는 청산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멀위랑 다래랑 먹고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소박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거 아니고 그 현실이 어려우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돼. 가서 그냥 청산에 가서 소박한 음식만 먹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서 청산에 가고 싶다라고 일단 청산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일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라고 하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얘기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얄리얄리 얄라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이 부분의 화자의 어떤 정서를 집약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화자의 정서 집약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고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이걸 왜 집어넣느냐? 딱 하나의 이유인 거죠. 리듬감 때문에 그래요. 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같은 의문을 이응, 리을 같은 것들이 보통 우리말에서는 가장 음악성이 도드라진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의문을 반복하고 있죠. 이응, 리을, 얄리, 얄라라고 하는 동일한 의문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운율을 주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흥을 돋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각각의 연이 끝날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딱 나오는 순간부터 연 바뀌네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글 전체에는 형식상으로는 통일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상이 아닙니다. 형식상 같은 위치에 같은 놈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형식상 통일감을 준다라고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화자의 정체적인 정서와 조응되지 않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 글 속에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청산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청산에 가지 못할 거예요. 예상감, 삶의 비애를 얘기하는 게 그 전체의 내용인데 되도 않게 얄라가 나왔으니까 화자의 전체적인 정서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화자의 정서와 조응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에서는 설마 후렴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따위 문제에 묻지 않겠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려가요가 출제가 되면 후렴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년에서 청산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년으로 갑니다.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라 우는구나 새요. 해석을 해볼게요. 우는구나 새요. 버드라고 해석을 합시다.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자, 새는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널 라와는 조사인데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너보다 걱정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러면 나도 울고 새도 울고 있네요. 그죠?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죠. 한자성어로는 동병상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의 슬픈 마음을 새에다가 이입한 거죠. 감정이입일 수 있어요. 자, 새가 어떤 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걸 노래한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굳이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내 정서가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감정이입의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뚜렷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추측해 본다면 현실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나하고 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삶의 비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용은 삶의 비애라고 말할 수가 있고 표현 방식은 동병상련, 감정이입입니다. 동병상련은 한자성어고요. 표현 방식은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후렴구 반복되는데 선생님이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가죠. 3년은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는 새를 본다. 자, 일단 일반적인 해석을 먼저 하죠. 가던 새는 날아가는 새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자, 이 연에서 나랑 같이 울었던 새가 있잖아요. 그 새가 어딘가로 날아간다라는 말이야. 날아가는 새를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자, 물은요, 이게 원수 모음어가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물입니다. 그러니까 속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새를 떠나서 물 아래 속새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새를 본다라는 거죠. 물론 문장에는 목적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문맥을 본다면 아마도 이 새는 화자가 가고자 했던 청산으로 날아가는 새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에서 함께 울던 그 새가 청산으로 날아가니까 나도 그 새를 따라가면 청산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자, 익 묻은 장글란의 일반적인 해석은 익기 묻은 쟁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는 새를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새가 가면 나도 걔를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앉아 있는 거지. 바라만 보고 있어. 왜 못 따라가냐 하면 이 이끼 묻은 쟁기의 해석 자체는 농기구예요.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을 하지만 얘의 상징성은 속새에 대한 미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새로운 세상에 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걔를 따라가면 되는 건데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끼 묻은 쟁기 때문에 농사 지을 걱정 때문에 내가 오늘 농사 안 지면 우리 마누라는 뭐 먹고 살고 우리 아들은 뭐 먹고 살고 올겨울은 어떡하고 기타 등등 그런 걱정 때문에 가지고 있는 쟁기를 버리지 못하고 새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3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삶의 미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해석이 조금 분분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가던 새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날아가던 새라고 표현을 했죠. 어떤 분은 또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가던 새가 갈던 땅을 갈다 할 때, 밭을 갈다 할 때 그 갈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리을이 탈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니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밭을 간다라는 뜻으로 보는 거고요. 자, 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연과 똑같이 버드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사례, 밭의 일정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이끼 묻은 쟁기. 하도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그 갈던 밭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화자가 어떤 인물인지가 명확해지죠. 화자가 옛날에는 내가 갈던 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밭을 갈지 못하고 쟁기에 이끼가 묵어갈 만큼 내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밭도 뺏기고 논도 뺏기고 이곳저곳 떠도는 유랑민이 아마 이 시의 화자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해석들을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보통 문제를 출제하면 보기에 나올 거라고요. 그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요거를 요렇게 해석을 하면 화자가 유랑민이 되는구나. 아, 요거를 요렇게 해석하면 중앙정계에서 물러나 쫓겨난 지식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성이 되는구나. 보기를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보기 자체에 나오는 그 해석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맥락을 이해하려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화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 문제가 3년에서 관련되는 문제로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3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사연 가겠습니다. 이런 공 저런 공 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오리 덕 아니고요. 올 이를 이어졌게 한 거예요.
올이, 올 사람이라는 거죠. 젊은이, 늙은이 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자, 화자의 정서를 알아보셔야 돼요. 사연은 보통 문제를 출제하면 사연에서 보이는 화자의 정서와 같은 것을 골라봐라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낮은 지내왔대. 낮은 그럭저럭 데이 낮은 지내왔는데 자, 밤이 되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 내가 느끼는 정서는 뭐예요? 고독감이죠. 외로움이라고요.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사연에서 표현하고 있고 밤의 상징성을 굳이 물어본다면 외로움의 시간이겠죠. 화자의 외로움이 더욱더 심화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낮이라고 하는 시간도 당연히 외로운 시간일 텐데 밤이 되니까 더 외롭다 이런 말이니까 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혹은 의미는 화자의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연은 뭐 정서 말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오연으로 갑니다. 자, 오연은 어디에다 던지던 돌코, 돌은요, 돌, 스톤,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자, 계속 지금 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도 게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어서 맞아서 운다라고 삶의 비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끄집어내면 일단 오연은 끝날 겁니다. 자, 이 돌의 속성을 보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얘 때문에 운다라는 거죠. 이 돌의 상징성은 운명을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슬픈 이유가 이 돌같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내 운명 때문에 난 되게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숙명으로 인한 혹은 운명으로 인한 삶의 체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건 암기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나왔을 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운명은 동안 삶의 체념을 얘기하고 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산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어요. 새랑 같이 울었네. 근데 그 새는 가는데 나는 미련 때문에 못 갔어. 밤이 되니까 아무도 안 오네. 열나 외로워. 이게 모두 다 내 운명 때문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5년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년으로 갑니다. 6년은 1년의 이야기가 시험만 바뀌고 그대로 반복이 될 텐데요. 자, 살얼이랐다. 살고 싶구나. 발 아래 살고 싶구나. 바다. 그러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지 하자가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바다에 살고 싶다라는 것이고 바다는 이상향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고 동시에 현실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살고 싶구나, 바다에 살고 싶구나, 남아자기 구조개 먹고, 쉽게 갑시다. 조개예요, 조개. 아까는 머루 다래가 있었죠. 의미는 똑같겠죠. 소박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음식 조개나 먹으면서 거기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했어요. 자, 청산에 관한 소망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같은 공간으로 바다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7년인데요. 7년은 해석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그 선생님이 쭉 나왔던 문제들을 훑어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학교 문제든 모의고사를 훑어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분분한 해석에 관한 문제를 잘 내지 않는데 7년은 명확히 대립하는 해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기를 주고 해석을 다르게 했을 때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일 많이 묻는 연이니까 7년은 조금 더 주의해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읽어보도록 하죠. 가다가 듣는구나. 자, 어딘가를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는요, 외딴 부엌입니다. 지금도 아마 경상도 지방에서는 부엌을 정지라고 말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정지는 부엌이고요. 애정지, 외딴 부엌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장소 같아요. 자, 하자가 어디를 가다가,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뭔가를 들었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삼이 짐대, 장대, 사삼은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 가야금과 같은 악기를 얘기하는 거죠.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구나.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가다가 듣는구나.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듣는구나.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걸 듣는구나. 이게 7년의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 해석이 달라지냐면 사슴에서 해석이 달라져요. 사슴에서.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야,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슴은 진짜 사슴이 아니라 사슴의 분장을 한 광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의 분장을 한 강대가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그런 강대의 놀이를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해석은 뭐가 있냐면 웃기지 마라. 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강대라고 바꾸지 말고 그냥 사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까지 연주해 진짜 사슴이라는 거지. 다만 이런 일은 진짜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지. 기적적인 일을 아마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 케이스, 사슴을 강대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하자의 정서는 뭐냐면 삶의 슬픔과 고뇌를 광대의 놀이를 통해서 잊고자 한다. 이게 하자의 정서가 되는 거예요. 강대의 놀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괴롭지만 강대의 흥겨운 놀이를 통해서 이런 삶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하자의 정서가 보여지는 거다. 이게 첫 번째 해석. 자, 또 하나의 해석은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요. 내가 청산에 가야 되고 바다에 가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요. 요거는 사슴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다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년으로 가죠. 가다가 보니 배부른 독, 자, 배가 불룩한 독이니까 항아리 얘기하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 항아리에 설진 강수를 빚는구나. 설진 강수는 술이에요, 술.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꽃 누르기. 자, 조롱꽃 누르기는 원래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술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이거는 해석을 할 때 그냥 술로 해석을 해도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술로 해석을 해볼게요. 조롱꽃 누르기. 술이 매와 잡사원이 나를 잡으니 내가 어찌하리꼬. 무슨 말인가? 술을 안 마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의 내용은 뭐냐면 청산에 가려고 하고 바다에 가려고 해서 못 갔네. 삶은 점점 힘들어지네. 에라, 술이나 먹어야지. 이런 거니까 술을 통한 삶의 체념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용 자체는 술을 통한 삶의 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표현 방식 한두 가지 볼 게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로 보시면 조롱꽃 누르기 나를 잡으니까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술을 마시는 주체는 나인 거고 내가 마시게 되는 객체가 술이 되는 건데 표현 어떻게 했냐면 그 술이 나를 잡는 걸로 표현했죠.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주객전도의 방식을 쓴 거예요. 일단 주객전도 표현 방식 하나 기억하시고 화자의 정서가 뭐냐? 술을 통한 삶의 체념이라는 겁니다. 체념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고 자, 여기 이 글 속에서 보이는 술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도 왕왕 물어봅니다. 보통 고전에서 술이 하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죠. 뭐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게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 이럴 경우는 보통 풍류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요 글은 풍류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냥 보더라도 다 뭐냐 하면 삶이 열나 괴롭거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술을 마셔본 기억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술을 먹으면 잠깐 동안은 현실과 조금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삶의 괴로움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술의 기능은 뭐냐면 갈등의 일시적 해소가 되겠죠. 내적 갈등, 내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지금 보시는 술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중요한 틀들은 다 훑어봤고요. 자,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말씀을 드리고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상으로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용상 대칭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내용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쪽 라인은 청산에 관한 이야기고 한쪽 라인은 바다에 관한 이야기니까 두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형식상으로 본다면 좀 이상하다고. 내용상 대칭이니까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청산에 관한 이야기가 총 8년이니까 4개가 나오고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4개가 나온다면 형식상, 내용상 대칭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내용상은 분명히 대칭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5대 3이죠. 5연, 청산에 관한 이야기가 5개,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3개니까 형식상으로는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내용상으로는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형식상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식상 대칭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읽었던 지금 내용이 총 8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연들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물론 내용 자체는 다 비슷해요. 삶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삶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용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연이 앞의 연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가고 중간에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독립된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년 다음에 2연 나왔죠. 1, 2, 3, 4, 5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1, 5, 4, 3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한들 내용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연들은 서로 간의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인과적 구성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병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연 하나를 순서를 바꿔도 지장이 없다라는 말이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얘를 형식상 대칭을 이루려고 하면 4, 4를 만들면 돼요. 지금 5, 3이잖아. 그지? 5연, 3년이니까 4, 4연을 만들면 형식상 대칭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내용 바다에서 마지막에 있던 5연이 있었죠. 5연, 돌에 나왔던 거. 얘를 6년의 다음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한쪽 라인은 자 바다 이야기, 새 이야기, 밤의 고독 4개 끝났어. 청산 이야기, 그 다음에 바다 이야기, 5연 넘어온 운명 이야기, 사슴 이야기, 술 이야기. 이렇게 하면 4사 형식상으로도 대칭을 맞출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5연과 6년의 순서를 바꾸면 형식상으로도 대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래 당연히 고려 가요고요. 형식 8년에 분, 연체, 연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운율은 3, 3, 2조, 3음보. 3, 3, 2조는 음수율입니다. 글자 수가 대체로 3글자, 2글자라는 말이고요. 3음보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고. 자, 성격, 현실, 도피적, 예상적이죠. 이거 뭔가 청산에 가고 싶다는 진취적인 어떤 기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고자 하는 소망을 말하지만 결국은 가지 못하는 예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을 반영한 작품이다. 주제, 현실을 벗어나 이상향에 가고자 하는 소망과 앤드 좌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선생이 지금 보면 생의 고뇌와 비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비애다, 임을 잃은 여인의 처절한 삶과 임을 향한 그리움이다, 땡땡땡.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밑에 건 뭘 적어놓은 거냐면 화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글 속에 등장하는 화자가 임과 이별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임과 이별한 이후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땅을 빼앗긴 유랑민이라고 본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떠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화자를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가 가능한 것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적어놓은 것처럼 이상향에 가고자 하는 소망과 좌절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